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미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챗 GPT 혁명과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와, 누가 이 문제 좀 대신 풀어주면 좋겠다. 누가 이 독후감 좀 대신 써줬으면 좋겠어. 사실 더 어른이 되어도 그렇죠. 나 대신 누군가가 보고서 좀 써줬으면, 나 대신 누군가가 회의 자료 만들어줬으면, 또는 나 대신에 누군가가 논문 요약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나 대신에 해줄 그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챗 GPT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2016년에 알파고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사실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았던 게 연산을 가장 잘하는 특기를 가진 AI에게 바둑은 어려운 게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챗GPT는 달랐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음성으로 TV 채널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말로 뭐든 물으면 해주는 AI가 생긴 거구나 편하겠는 걸 이런 정도였다면 업계는 그야말로 화들짝한 모습입니다. 챗GPT가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개발자인 오픈 AI를 아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이젠 우리가 아는 내노라는 빅테크 기업들이 오픈 AI를 따라서 거대 언어 모델 개발하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그렇다면 챗GPT임은 무엇일까요? 챗GPT는 말 그대로로 풀면 사전 학습된 대화 생성 트랜스포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라는 회사가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한 대화형 AI 또는 생성형 AI를 말합니다. 한 글자씩 다시 풀어서 알아볼까요? G는 제너러티브, 그래서 생성하는, 만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을 만드는 것일까요? 네, 우리는 일단 챗GPT에게 기본적으로는 글로 뭔가를 요구하죠. 그러면 글을 만들어 글로 대답해줍니다. 글을 학습해서 글을 만들고, 그림을 학습해서 그림을 만들죠. 또 동영상을 학습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P는 프리트레인드, 즉 사전 학습이 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엄청난 언어 분야를 학습했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특별히 학습을 추가로 시키지 않은 전문 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해도 마치 원래부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럴듯한 답을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T는 트랜스포머인데요. 트랜스포머는 딥러닝 모델 중에 하나로 문장 속의 단어와 같은 순차적인 데이터 내의 관계를 추적해서 맥락과 의미를 학습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어진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배치될지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텐션이라는 모델을 사용하면 얘는 주어진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알아내게 되죠. 핵심 키워드를 알면 그 다음 문장이 뭐가 와야 좋을지 더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되고요. 트랜스포머는 특히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쓰는 말인 자연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뛰어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챗GPT가 기존의 AI 챗봇보다 가장 사람과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원리입니다. 2022년 11월에 출시된 챗GPT는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쓰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주는 그런 텍스트를 생성하는 고급 기능을 가지고 탄생했는데요. 2023년 3월에 공개한 GPT-4 버전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만들어내면서 다양한 전문 분야와 학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거의 사람의 수준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합니다. 챗GPT가 미국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이 이래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은 서둘러서 자사의 생성형 AI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챗GPT는 어느 지점이 AI 역사의 큰 이정표가 된 것일까요? 그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해낼 수 있는 일의 영역이 획기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봤겠지만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대부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건 기계가 다 하더라도 사람 머리가 필요한 이 일은 못한다고 했던 대부분의 일들을 하는 것이죠. 기사, 블로그, 게시물, 광고, 여기에 복잡한 그래픽들을 만드는 문서 작업, 정보의 요약, 질문의 응답, 번역, 프로그래밍 같은 지적인 활동 대부분을 할 수 있지만 챗GPT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유형의 몇 가지 예시일 뿐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과 품질은 제공받는 훈련 데이터의 양과 유형 물론이고 나를 구현하는 데 사용된 기술의 한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이죠. 인간,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더 무궁무진해진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초거대 AI는 별도의 추가학습 없이 하나의 모델에서 번역, 요약, 분류 같은 일을 수행하는 멀티태스크 능력이 기존의 AI와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덕분에 인식, 이해, 생성, 이미지, 비디오로 확장하는 범용화된 파운데이션 모델로 진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신경망을 무한대로 키우고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성능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챗GPT는 인간의 단순 노동을 기계가 대체한 산업혁명을 넘어서 인간의 지적인 노동을 대체하는 창조 분야에 진입한 첫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온 오늘날 챗GPT의 등장은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까지는 AI를 움직이려면 기계어를 알아야 했지만 챗GPT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그 자연어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손에 꼽을 혁명입니다. 이 지적인 AI의 사용자가 전 지구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거기다가 언어의 장벽도 사라져서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그리고 다른 언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삼성전자라고 입력하고 회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회사 정보를 알 수 있던 시대에서 이제는 챗GPT에게 삼성전자의 설립 연도가 언제야?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주고요. 그 아래 연속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야? 이렇게 다시 묻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물론 컴퓨터 검색의 시대가 명령의 시대, 대화의 시대로 바뀌면서 검색 기반으로 광고가 전체 매출의 81%에 달하는 구글에게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리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글만 위기일까요? 챗GPT가 무서운 것은 애플 앱스토어 같은 앱 마켓처럼 플러그인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 플러그인은 API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플랫폼에 간단히 부착해서 기능을 늘리는 시스템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챗GPT 플러그인에서 질문을 하면 플러그인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해하고 필요한 API를 끌어와서 답을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단순한 채팅이 아니라 음식 조리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배달받을 수 있거나 실시간 주식 투자 데이터를 제공을 받거나 또 항공편과 호텔 예약을 간편하게 하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여름 휴가의 일정을 짜준다거나 호텔이나 레스토랑을 추천해주는 게 끝이 아니라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내일 제주도로 가고 싶다 이렇게만 해도 비행기나 숙박까지도 예약을 해주는 식입니다. 실행해주는 것으로 진화를 한 것이죠. 이 플러그인이 무서운 것은 계속 내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니까 AI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해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행 계획이 내가 짜는 것만큼 내 마음에 들까 할 줄 모르지만요. AI 성능은 올라가고 점점 초개인화되어서 개인 비서 하나씩을 둔 것처럼 편리해져 버리면 이 유혹을 뿌리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플러그인 서비스는 현재 앱 생태계를 AI 앱 생태계로 바꿀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챗GPT가 AI 개발의 분수령이 되는 혁명적인 모델인 것은 맞는데요. 여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떠들썩한 밝은 면만 보기보다는 그 이면도 체크하면서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직 챗GPT가 주는 정보를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AI는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신뢰할 수 없는 출처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생성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의 출처마저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챗GPT가 주는 정보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을 통해서 팩트체크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만약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챗GPT가 주는 답변을 그대로 썼다가 어디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챗GPT에게 너의 주요 단점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준 답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AI 언어 모델로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상황에 대한 이해. 대규모의 데이터 세트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는 데 씨름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잘못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식의 부족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이 없으며 일부 상식적인 추론과 지식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셋째, 훈련 데이터의 편향입니다. 내가 훈련받은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에 존재하는 편향과 한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편향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창의력 부족입니다. 나는 기계이고 훈련 데이터의 패턴을 기반으로만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창의적인 글이나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제한된 정보입니다. 나는 2021년까지만의 데이터를 토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2021년 이후의 최근 사건이나 발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둘째는 받는 질문들이 민감하게 작동해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물어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가능할 수 있죠. 셋째는 챗GPT는 어디까지나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 특유의 반복성이 존재하는데요. 파파고를 돌린 것처럼 같은 문장이나 표현을 반복해서 쓰기도 합니다. 넷째는 질문자의 의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질문자의 의도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해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전 모델들보다는 더 나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한 건 아니라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챗GPT는 아직 이런 한계가 있지만 많은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스스로 진화하고 성능을 높이면서 챗GPT 생태계, 구글 생태계, 네이버 생태계 같이 생성형 AI 모델을 가진 회사를 중심으로 거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왜 그렇게 자사의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느라 분주한지 그 이유를 이제는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챗GPT와 같이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이나 될까요? 2023년 기준으로 3개국 정도라고 봅니다. 미국, 중국과 함께 한국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 그리고 기술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들 수 없는 분야지만 세계 경제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 속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AI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대한민국, 그 안에서 어떤 분야로 나아가든 훌륭한 인재로서 뛸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료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와 새로운 미래 직업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좌석 등받이를 둘러싸고 승객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 의견이 오가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앞자리에 앉은 승객이 좌석 등받이를 끝까지 뒤로 젖힌 채 앉아서 뒷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고속버스나 열차같이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이런 등받이 논쟁은 간간히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앞좌석에 앉은 사람의 이기심과 비매너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것을 챗GPT에게 물어본 기자가 있었습니다. 챗GPT는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다른 승객들에 대한 협력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앞좌석의 승객을 비판했습니다.
버틸 수 있게 해놓은 것을 이용자가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버스 제조사나 운영회사가 모든 승객들의 편안함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몇 가지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균형 있는 훌륭한 답변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한쪽을 편드는 시각을 갖게 되는 보통 사람들의 시선을 폭넓게 개선시켜줍니다. 이런 작은 논쟁에서부터 법률적인 해석까지 챗GPT는 훈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챗GPT가 가져온 생성형 AI 시대 산업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성을 기반으로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빠르게 만들어내면서 산업 생태계 안의 생산이라든가 유통, 또 소비 과정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무직 노동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쓰며 일했던 비즈니스 자료를 찾고 서류를 만드는 일, 법적인 문서를 검토하는 일, 고객을 응대하는 일 같은 작업들을 아주 빠르고 또 정확하게 처리해주기 때문에 업무의 생산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지만 지식 노동자인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챗GPT의 지적인 능력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법과 기술이 융합되는 리걸테크 산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걸 보면 실제로 챗GPT가 지식 산업의 전문 분야를 상당 부분 보조하거나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식 노동자들은 다음에 소개해드릴 내용을 보면 한층 위기감이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챗GPT를 만든 오픈 AI와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이 발표한 챗GPT가 미국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초기 단계에 검토하는 연구 보고서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보고서는 챗GPT에서 시작한 AI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미국 노동 인력의 최대 80%가 챗GPT 때문에 자신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의 10% 이상에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고연봉자, 고학력자, 그리고 IT 직종 종사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8만 달러, 그러니까 약 1억 원 정도 근처일수록 대학 졸업자일수록 각종 정보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IT 직종일수록 말이죠. 직업으로 말하자면 블록체인 관련 기술자, 수학자, 금융분석가, 회계사, 또 세무대리인, 홍보역사, 홍보대리인, 작가 같은 직업이라고 합니다. 벌써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IT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업 드롭박스는 2023년 4월에 전체 종업원의 16%에 해당하는 500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프로그램 작성 같은 업무를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드롭박스의 최고 경영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술 그리고 재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AI가 IT에서 탄생한 산물인데 AI가 그 직종의 일을 한다는 것,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전문적인 공부를 깊게 한 사람들의 일을 AI가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 오히려 제조업, 농업, 광업에서 낮은 연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챗GPT의 영향권에서 멀 가능성이 크다는 건 어쩐지 기술의 역설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선명해집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공부는 하되 결국 AI 리터러시, 누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직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AI를 업무에 널리 활용하게 되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 8월 기업 교육 전문 기업인 휴넷이 직장인 7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챗GPT 등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 10명 중에 6명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자신의 직무나 회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52%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용 빈도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1회 이상, 또 주 1회 이상이 가장 높았고요.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대답도 35%나 되었는데요. 생성형 AI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가 넘는 것을 보면 챗GPT를 어떻게 업무에 활용해야 될지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직장인들은 챗GPT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코딩을 위한 프로그래밍 연산 공식을 구하려고 한 달 넘게 구글 검색만 하기도 했는데 챗GPT에게 요구를 하니까 1분도 안 돼서 답을 내놓는다, 이렇게 한 개발자는 말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제약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6년에 걸쳐서 임상 환자 3,000여 명으로부터 얻어낸 데이터를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려면 최소한 5시간은 넘게 걸렸는데 챗GPT가 연산식과 코드를 알려준 덕분에 1분 만에 끝났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와, 저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예, 바로 그겁니다. 생성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무척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AI와 교감을 하면서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질문 같지만 질문의 방향과 내용, 디테일과 뉘앙스에 따라서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내놓는 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멋진 답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까요? 먼저 명확하게 묻기입니다. AI에게 질문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모호한 언어나 전문 용어는 피하고요. 두 번째는 한 번에 하나씩 묻기입니다. 하나의 프롬프트에서는 하나의 질문만 해야 합니다. 그 하나의 질문도 더 상세하고 더 정확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묻기입니다. 특정한 유형의 답변을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계별 가이드를 달라거나 비교 또는 장단점 목록을 제시해달라고 하고 이것을 표로 만들어줘, 혹은 이것을 요약하고 중요한 것 5가지를 나열해줘, 이런 구체적인 지정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출처를 요청하기입니다. AI가 내놓은 답에 대한 출처가 궁금하다면 그 답의 소스와 근거가 무엇인지 주저없이 물어보세요. 다섯 번째는 반복해서 묻기입니다. AI의 답이 불완전하거나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물어보는데요. 프롬프트를 더 세분화하고 반복하게 되면 더 좋은 답이 나옵니다. 아니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이런 접근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기입니다. AI에게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해달라고 다시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AI는 예상을 뛰어넘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변호사라고 가정하자, 네가 마케터라고 가정하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단답형 질문을 피하라는 겁니다.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AI가 심층적이고 사려 있게 답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주관식으로 문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어려운가요? 검색어 하나만 넣었던 시대가 차라리 편했다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더하고 AI와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챗GPT가 대단한 건 인류사를 거대하게 뒤집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메커니즘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의 역사는 답을 구하는 역사였어요. 모두가 답을 준비하거나 답을 구하는 데 몰두하며 살아왔죠. 수험생은 시험에 답을 찾고요. 부직자는 지원하는 회사 면접관 앞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답을 효과적으로 전해야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성실한 답, 남다른 답, 감동적인 답을 내놓기 위해서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 거대한 답안 꾸러미를 든 기계가 우리 앞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질문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질문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겐 익숙하지 않은데요. 스마트폰의 수많은 기능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5%도 채 쓰지 않고 산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인류는 생성형 AI가 쌓아놓았거나 앞으로 계속 쌓아갈 답을 평생에 걸쳐서도 겨우 한 줌밖에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챗GPT의 탄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이 생성형 AI와 대화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입니다. 생성 AI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목적의 프롬프트를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업무를 맡는데요. AI가 원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과 답변, 힌트와 예시, 제약 조건과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평가하고 개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못해도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인재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환경의 변화로 직업은 사라지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형태로 재탄생을 하거나 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는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찌 보면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서 그때의 정보 검색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진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챗GPT에게 주었습니다. 챗GPT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챗GPT는 미래 직업의 일부분이다 이런 단서를 달고 직업들을 전망했습니다. 먼저 AI 콘텐츠 큐레이터를 전망했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다양한 콘텐츠, 말하자면 기사, 시, 소설, 논문, 가사 이런 것들을 검수하고 선별을 하는 업무인데요. 콘텐츠의 품질과 정확성, 윤리성과 창의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거나 보완하는 일입니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각을 가진 인재라면 미디어와 출판, 교육같이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할 겁니다. 다음은 AI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입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와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돕는 직업인데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가 적절한지 또 친절하고 유익한지 확인을 하고요. AI가 사람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잘 파악하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거예요. 인간과 기계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인재로 고객 서비스와 마케팅, 상담과 교육 같은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할 겁니다. 다음은 에듀테크 컨설턴트입니다. 교육기관이나 교육 관련 회사들에게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 방식과 학습 경험을 개선할 방법을 제안하는 직업인데요. 학습자의 개별적인 요구, 또 성과 분석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AI 솔루션을 구축하고 최적화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유통 로봇 관리자인데요. 자율주행 로봇이나 드론 같은 로봇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하게 되죠. 생성형 AI는 로봇들의 작업 일정과 경로의 계획, 장애물 회피 같은 복잡한 작업들을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작업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챗GPT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저자인 장민 박사는 앞으로 어떤 직업 뒤에는 과학자라는 이름이 붙어야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처럼 변호사 과학자, 회계사 과학자, 의사 과학자처럼 말이죠. 자신의 주된 전문 지식만 가진 직업보다도 과학자, 즉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가진 직업이니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의료 데이터, 법률 데이터가 말하는 바를 읽을 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경쟁력 있는 의사, 그리고 변호사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직업의 분명한 진화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챗GPT에서 시작된 생성형 AI의 기술 발전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나올 정도로 하루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이 강좌가 1년 후에도 유효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강좌는 큰 그림을 보는 것으로 활용하시고요. 여러분들 예민하게 AI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AI 산업의 동향을 능동적으로 주시하면서 내 진로에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2006년에 이미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비지로그 사회를 내다봤던 고 이어영 선생의 이야기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말이다. 인간은 그 말에 올라타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편리하고 빠르게 가면 되는 것이지 말이 될 필요도 없고 말하고 경주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미옥 교수입니다. 오늘은 직업생명의 연장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사람이 직접 주문을 받지 않는 가게가 많이 늘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손님이 와서 서 있는데도 왜 그런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지도 않고요. 배달 앱 주문과 매장의 키오스크 주문을 소화하기에 바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결국 기계를 다룰 자신이 없던 연세 지긋하신 어른들은 누군가가 주문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가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서서 문을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도 사양을 하고 돌아서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참 씁쓸해집니다. 이런 모습은 디지털 정보 격차가 빚어낸 노인 소외의 여러 풍경 중에 하나인데요. 디지털 정보 격차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과거에 디지털 격차는 불편함의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뱅킹을 못해도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한다든가 입출금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통장 개설부터 그 모든 업무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은행을 가까운 곳에서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점포 숫자도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도 이런 모습인데 청년들이 노인이 되는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디지털 네이티브로 살아온 여러분이라 노인이 되면 지금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보다는 더 쉽게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보세요. 1년마다 얼마나 다른데 10년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고요. 40년 후, 50년 후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잡고 10년, 이 10년 동안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놀라는 AI의 발전 속도에 손 놓고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생활은 그럭저럭 꾸려간다고 해도 일과 직업에서는 어려움이 날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술의 변화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앞으로 내가 직업 인생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하고요. 학교만 졸업하면 공부는 끝, 이제 돈이나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내가 이 엄청난 변화 시대에 필요한 건 배우겠다. 뭘 배워야 할까? 찾아볼까?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직업 생명을 길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초융합, 초연결, 초실감 세상.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양식에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길이 아는 힘, 바로 공부입니다. 지난 2022년 유네스코 최대의 평생교육 컨퍼런스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렸는데요. 1945년에 덴마크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12년마다 열리는 규모가 아주 큰 국제회의입니다. 140개국을 넘는 각국의 대표단과 10여 명의 각국 대통령, 그리고 40여 명의 관계장관과 대사가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데요. 7차 회의의 주제는 모든 이를 위한 전 세계에 걸친 학습권 보장을 화두로 회복 탄력성과 평생교육의 새로운 상상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AI와 평생교육의 동행 세션이 흥미로운데요. 향후에 12년을 이끌 마라케시 선언에서는 통합과 포용사회를 향한 모든 이의 디지털 역량 강화,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 평생교육과 AI의 동행, AI 민감성 같은 새로운 주제가 특별히 강조되었습니다. 2010년 6차 회의 때는 생각지도 못한 주제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육계는 디지털 대전환 과도기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이미 학교 중심의 전통 교육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전 세계에 걸친 학습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실험을 일찍부터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1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세바스찬 슬럼 교수는 인공지능 인문이라는 수업을 강의해서 무료로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이때 195개 나라에 16만 명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는데요.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강의 내용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42개 국어로 해당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16만 명이 수강한 인공지능 인문 수업에서 상위 400명은 스탠포드 대학의 재학생들이 아니라 모두가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뉴스화가 되었고요. 유다시티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유다시티의 교육 핵심은 나노 디그리 프로그램인데요. 취업을 위한 기술 교육 과정에 주력을 했다는 겁니다. AI, 사이버 보안, 코딩, 프로그래밍,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같은 4차 산업기술 분야의 교육들이죠. 구글, 애플, IBM, 메타 같은 세계적 기업의 현장 전문가가 직접 구성을 하고 개발을 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서 실제로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장 취업 시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덕분에 유다시티는 실리콘밸리의 대학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시대에 배운다는 것은 신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 하이브리드 디지털 교육 플랫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디바이드, 무크, 나노 디그리, 스마트 러닝, 마이크로 러닝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학습 과정이 점점 넓고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다시티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수업료를 내야 하지만 K무크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 제작된 수많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무료로 공개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을 능동적인 태도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AI와 관련된 지적 노동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살펴볼 건데요. 조금 더 진로를 멀리 보면서 결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보면 업무를 최적화하거나 창의적인 일을 하는 축 하나, 타인과 공감이 필요한 축, 그렇지 않은 경우의 축 하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카이 부리는 애플의 팀장,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 구글 차이나의 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중국에서 시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테드 강의를 통해서 AI 관련한 주제로 AI가 어떻게 인간 존엄성을 회복시키는가라는 강연을 통해서 AI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의 직업을 4개의 프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화 공감력과 최적화가 필요한 직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화 영업, 보안 담당, 트럭 기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변화 공감력과 전략과 창의력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칼럼니스트라든가 예술가, 과학자, 경제학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강력한 공감력과 최적화가 필요한 직업인데요. 의사, 간병인, 학교 선생님, 웨딩 플래너, 온라인 강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강력한 공감력과 전략과 창의력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여기에는 CEO, 경영자, 마케터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AI는 어디에 자리하게 될까요? 공감도 필요하고 최적화가 필요한 분야는 AI에 의해서 대체될 테지만 다른 사람과의 협력 과정에서 공감력이 필요하진 않지만 전략적인 창의성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할 겁니다. 도구처럼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분야인데요. 최적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사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진단을 잘해야 하고요. 처방을 잘해야 합니다.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 치료의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이죠. 의사가 창의적으로 치료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환자에 대해서 강한 공감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럼 이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모든 역할을 하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진단하고 처방한 것을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환자 가족들이 궁금한 것을 답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의사 선생님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하고 처방한 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그분들과 공감을 하고 위로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역할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전략적인 창의력과 강한 공감력이 필요한 영역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100년, 200년 후에 이 부분이 바뀐다면 사람이 중심에 있고 인터페이스를 AI가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으로 볼 때 보고나 말하기 부분, 인공지능은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인간답게 경쟁을 하고 따뜻하게 공감할 줄 알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이프리는 이런 말합니다. AI는 행운의 발견입니다. AI는 반복적인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AI는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AI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보아야 할까요? 챗GPT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겠다고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더 빠른 방법은 단순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도 생각보다 해법이 간단할 때가 많은데요. 그건 본질을 깊숙이 파헤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의외로 간단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사람이 북적일 때 혼납함을 덜기 위해서 대기표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실제로 1980년대 말에 국내 은행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건데요. 회사 직원들의 의사소통을 늘리려면 물리적인 거리를 가까이 하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의사소통은 15%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문제를 단순하게 보는 힘은 본질을 꿰뚫어 볼 때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본질, 기술을 생각하기 전에 그 문제가 가리키는 것을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기술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현장에서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푸는 데 집중하고 거기에 적합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업무이고 일일 겁니다. AI 기술 발전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배워가는 것이니까요. AI는 인간의 두뇌를 바짝 따라와서 닮아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발전하면서 패턴화한 인간의 노동이 기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처럼 AI가 발전하면서 패턴화한 인간의 정신노동도 점차 기업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모두 인식하고 있죠. 기업은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이란 본질을 생각하면 사람보다 빠르고 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다른 대체품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내보내고 그 대체품을 선호할 겁니다. 챗GPT 이후에 패턴이란 어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해하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상식, 질서, 반복, 정형화된 무엇이 들어있는 말이라고 해도 깊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챗GPT는 그걸 제일 잘 하게 된 겁니다. 축적된 과거 인간의 경험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패턴 찾기가 아니라 패턴에서 벗어난 것의 가치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이고 그게 AI를 넘어서는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챗GPT에게 물어보진 마세요. 또 패턴 안에서 말해줄 것이고 그게 또 패턴이 되는 순간 가치는 떨어질 거니까요. 생각해보면 인류에게 새로운 승자는 늘 패턴을 벗어난 데서 나왔습니다. 자기 전에 이를 닦고 자는 것이 상식이고 중요한 행동 패턴인데 얘야 자기 전에 껌 씻고 자라 했던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자일리ton 껌이죠. 껌은 충실한 상식을 깨고 자기 전에 씹는 껌이라는 역발상으로 껌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초기에는 일반 껌과 차이가 없었지만 자일리ton 성분이 많이 들어간 알약 형태의 코팅껌이 등장하고요. 치과 의사도 추천하는 껌이 되면서 1년도 안 돼서 100억 원 매출을 돌파했으니까 껌값을 껌값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죠. 엉뚱한 생각이란 남이 이미 아는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그런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가치가 생기고요. 그래야만 챗GPT는 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일터에서 계속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를 단순한 도구적 기술이나 기술 활용에 능숙함에서 멈추지 말고요.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연결하고 융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재구성해서 직업 생명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진정한 자기 삶을 생성하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만이 유일무이한 상수다. 항상 변화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달라는 AI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은 지속적인 성장 마인드셋과 공감력을 가진 인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미옥 교수입니다. 이번 주차는 AI 시대의 능동적인 공부, 계속하는 공부를 주제로 학습하고 있는데요. 챗 GPT-4가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 직업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시대 융복합 인재 학습법은 어때야 할까요? 벨 커뮤니케이션의 노진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비즈니스 컨설팅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공위성 빅데이터를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요? 네. 네, 인공지능에서 또 인공위성까지 간다고 하니까 정말 이 AI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 어쨌든 뭐 인공위성까지 공부하고 계시니까 더 많은 변화를 체감하시겠어요. 맞아요. 예전에 그 챗GPT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뭐 연구를 할 때나 아니면 칼럼을 쓸 때 강의안을 만들 때 계속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없으면 제가 삶이 불편할 정도로 이제 비서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 맞아요. 가까이 두면 정말 좋은 비서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요즘에 또 하시는 일이 보면 뭐 멘토링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창업 관련되는 또 컨설팅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면 또 더 이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또 변화를 체득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요즘에 제가 그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딥테크 기업들을 또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아이템이 있으면 일반적인 것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거의 다 탑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뭐 아마존,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지금은 인공지능을 탑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거대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패션과 인공지능이 결합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자동차가 결합을 하고 네네. 인공지능과 또 의료가 결합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이 산업 분야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한 분야 한 분야가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 결합을 하고 맞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융합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핵심 인재가 된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융복합 인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예전에는 한 분야만 공부하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공지능은 인간의 그 모든 데이터를 학습해서 우리 어떤 결과물을 주기 때문에 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명령 하나만으로도 인공지능이 답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을 잘 알아야지만 인공지능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코딩을 잘해야 우리가 또 인공지능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연구자가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4개의 다리를 이용을 해서 걷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라, 로봇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질문을 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3개의 다리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했을 때 융합적으로 이거를 새롭게 관점으로 다가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그런 인재가 지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맞춤 학습법이라는 게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인공지능을 우리가 지금 이 수업에서도 공부를 네네. 하고 있지만 네네네. 또 이제 우리 노자 대표님만의 이런 거 꼭 공부해야 된다, 네네. 해야 된다는 게 있을까요? 꼭 그런 것보다도 워낙에 사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다가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의 구조를 알아야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움직여지지, 어떻게 만들어지지, 어떻게 답이 나오지라는 것들을 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알아야지 사실 뭔가를 사용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코딩을 잘할 필요는 없지만 코딩을 알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야 예, 된다. 예, 이 예.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거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네. 학교에서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화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존에는 강의를 하면 이제 제가 앞에서 구두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많은 학생들이 그냥 듣고만 있는데 지금은 노트북을 열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단어를 모르는 게 있다라고 직접 물어보고 네네. 링크를 들어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원하는 답을 얻게 되는 거고 지식이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 맞춤 공부법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네.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예를 들어 단수로 질문을 하게 되면 단문의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때 구체적인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양을 말하는데 많이 훈련되어 있는 단어, 많이 훈련되어 있는 콘텐츠일수록 충분히 좋은 답을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키호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양이 굉장히 많다. 훈련되어 있는 값이. 그러면 괜찮은 콘텐츠 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짜뉴스라든지 환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질문을 잘 유도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근데 질문을 또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질문의 로직을 위해서는 우리의 그 공부, 또 생각의 로직이 잘 짜여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질문력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 예. 근데 사실 혼자서 이걸 네. 공부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어떤 뭐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 질문 동아리를 만든다거나 그렇죠. 예, 이런 스터디를 한다거나 이 부분들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그 스터디룸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기만 한다라는 찾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시스템들이 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 채널에 보면 인공지능 관련된 그 채널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게 가입을 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 하루 아침에 500개 정도 카톡이 쌓여져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중에 유용한 정보들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만든 챗GPT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만든 친구들이 홍보차 글을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클릭을 하고 튜토리얼처럼 따라가다 보면 좀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AI 맞춤 공부법 세 번째가 네. 바로 이런 그 공부할 수 있는 동아리라든가 네. 스터디를 활용해라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예, 그러면 SNS에 올라오는 것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친구들과 소통할 때 SNS를 네.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럼요. 이 맞춤 인재, 융복합 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또 하시는 건 네. 있을까요?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정말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그렇죠. 그 인공지능 데이터가 우리에게 내놓은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인간들은 상호작용을 상징으로 하잖아요. 상징과 의미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학습을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콘텐츠가 우리에게 만들어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콘텐츠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콘텐츠 중에서도 100% 신뢰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네네. 어떤 연구자는 50%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콘텐츠가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가짜가 나올 확률도 50%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학습하고 해석하고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우리는 어른들은 성인들은 좀 괜찮지만 어린아이들이 이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네. 있습니다. 해석이 중요하다. 네. 그럼 이제 이 해석을 도와줄 수 있는 네. 주변에 네. 멘토들이 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네네네.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동호회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SNS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또 좋은 멘토, 또 일을 하고 있는 일자리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을 만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융복합 인재가 된다는 건 일단 AI 맞춤형 이런 학습법부터 시작해서 공부할 것들이 또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능동적인 공부를 한다. 그러면 좀 이것만은 내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하면서 원래는 비즈니스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를 하고 나름 이제 융합형 인재라고 좀 자부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최근에는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술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기술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학이나 소설, 오래된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책들을 좀 보면 그 안에 인간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 또 뭐 욕망하고 있는 것들, 네네. 사랑, 일, 삶, 죽음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만들 때 인간이라는 키워드를 빼고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 삶이 어떤 건지, 인간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반영하는 기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엔지니어도 계실 거고 또 인문학자도 계실 거고 또 사회과학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종점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 그러려면 인문학을 공부를 하고 좀 더 사유하고 행간을 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뭐 강의를 듣고 있는 대학생들이 또 많이 또 네네. 느끼게 되는데 사실 뭐 이공계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인문사회 계열이나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AI를 공부해야 된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문학에 대한 기본이 깔려 있어야 인간에 대한 사랑 이 부분들을 가지고 또 기술을 발전시키고 맞습니다. 또 세상을 지나가고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결국은 이제 꾸준히 하면서 자기만의 답을 또 찾아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공부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고 인내점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 넘으면 내 것이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넓게는 알지만 사실 또 깊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때는 정말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정말 열려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깊게 또 넓게 행으로 종으로 한다라고 하면 융복합 인재 정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중에서도 특히나 이 인문학 분야의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결국 인문학 공부를 한다는 건 약간의 이제 이 공백을 만든다. 쉼표를 한번 찍어본다. 네, 이런 게 네, 아닐까 싶거든요. 또. 그렇죠. 요즘에 미디어는 다 축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책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누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시간만큼 나의 생각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숏폼이나 쇼츠를 통해서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런 세대들이 앞으로 만약에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속에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을까? 인간이 향유해야 하는 가치가 좀 들어있을까? 사실 좀 의문인데 이 미디어보다는 좀 책을 읽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로 인공지능 시대 때는 생각의 범주가 더 넓어져서 경험도 많이 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좋은 인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노진아 박사님과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AI 시대의 인재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융복합 인재가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참 와닿거든요. 뭐냐면 이 그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또 사색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늘 이제 주변에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색하지 않으면 사색이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문학 공부하시면서 또 사색을 하는, 또 생각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신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한 단계 성장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핵심 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AI 시대의 인재되기 융복합 인재 학습법에 대해서 노진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